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종욱이가 아까 다 외웠다고 했습니다. 볼까? 첫 번째, 우리 어떻게 얘기했었지? 그렇지. 정혜야, 끊어있는다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야? 끊어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는 걸 말하는 거지? 끊어읽을 때의 장점, 왜 끊어읽어? 정민, 왜 끊어읽어? 응? 왜 끊어읽어? 어떻게 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건가? 긴 문장. 그렇죠. 문장이 길어지니까 문장을 끊어서 보는데 끊어보는 방법은? 연우가 네. 끊어읽는다는 것은 어떻게 읽거든? 좀 더 쉽게. 그래, 쉽게. 괜찮습니다. 주어 서술을. 그렇지. 끊어읽는다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로 구분해서 확인한다는 거야, 정보를. 그게 끊어읽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끊어읽고 어떻게? 그렇지. 표시하며 읽는 건데 표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표시하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생각. 국어를 자꾸 생각해야만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기호를 사용하지? 저기 우리 네 가지 기호 뭐 써? 밑줄, 동그라미, 세모. 그렇지. 이렇게 네 가지 기호를 사용하는데 이 네모는 개념 그리고 대상을 설명할 때 이야기한 그린 거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세모는 보통 두 군데 물론 이제 그 외에도 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다음 내용이 중요할 때 이제 하는 건데 역적 반대가 되는 내용. 또 한 가지는 어디에서? 전환. 전환은 화제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사람 이름과 그렇지 연도, 시대. 사실은 사람 이름과 연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와 관련된 대상이 내용이 나올 테니까 확인하는 차원, 구분짓는 차원에서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결국에 정보는 어디에서? 요 밑줄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설명, 그 다음에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밑줄을 치는 겁니다. 근데 밑줄을 칠 때도 그냥 아무거나 밑줄 치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밑줄 치기로 해서? 절대로 문장 단위로 밑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세 개의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앞에 나오지 않은 내용에다가 밑줄을 치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정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지. 이렇게 표시한 것들을 연결하며 읽어야 돼. 그런데 연결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앞선 내용에서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야. 기억해야지만 연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기억하고 연결함으로써 아마 그 내용은 더욱 강화가 됩니다. 이렇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지문으로 최대한 적게 돌아오는 거야. 다시 한번. 지문이 길어.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길어질 거다. 내용도 복잡해지고.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오는 것만큼이나 시간이 소모가 되는 건데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글을 잘 읽고 잘 푸는 거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중요한 내용들, 핵심적인 정보들은 자꾸 머릿속에서 리마인드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런 1번부터 3번까지의 과정을 적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꼼꼼히 읽는데 꼼꼼히 읽는 대상은 이제 첫 문단이 되는 거야. 첫 문단 바꿔 얘기하면 앞부분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 그리고 그렇게 읽으려면 당연히 천천히 읽어야지. 그래서 내가 자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절대로 신경 쓰지 말 것. 지금은 제대로 읽는 것을, 제대로 읽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독서,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을 볼 때 이와 같은 방법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읽어가는데 사실 이 방법은 독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모든 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야. 문학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어야 헷갈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학 수업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독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비문학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방법은 비문학에만 적용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제물을 보면 문학도 같이 있잖아. 문학 특히 소설을 볼 때 한번 이 방법을 써봐. 어차피 문학 수업하면 내가 이렇게 읽는 거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보여줄 건데 그 전에 똑같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글을 읽는다는 건 어떤 글을 읽는 거, 어떤 글이나 할지라도 같은 방법으로 읽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보면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읽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읽어야 된다 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생각해봐. 배우지 않은 글인데 이런 글인지 저런 글인지 어떻게 알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라. 처음부터 어떤 틀로서 바로바로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 설명은 쉽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아주 편해. 그런데 학생들에게 정작 도움이 되진 않아. 내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끝까지 읽어봤을 때 이건 이런 글이니까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야. 읽는 방법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생각해야 돼. 지금 과제물 나가는 거 과제물 풀 때마다 한 지문을 풀 때마다 이런 과정을 자꾸 연습한다고 생각. 이거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책에다가 적어놓은 걸 보고선 한번 읽어보고 떠올리라는 거야. 그대로 읽고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지금 내가 내준 과제가 많은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루에 한 지문씩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과제할 때 다 안 해도 좋습니다. 다 안 해도 좋아. 다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최소한 첫 번째 모의고사만큼은 하십시오. 하루에 한 지문씩. 그것이 문법 문제 빼고 문법 문제는 선택사항이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문법 수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학교 때 문법도 이게 1, 2, 3학년에 걸쳐서 배웠던 거라 한 번에 다 그것을 동원해서 문제 푸는 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도 빼고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것, 독서가 됐든 문학이 됐든 하루에 한 지문씩만,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한 이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게 생각해보고 문제 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하루에 한 지문씩만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는 꼭 하십시오. 여력이 되면 그 다음 모의고사도 해도 좋고 그렇게 해서 지금 매일매일 하루에 한 지문인 거니까 끽해야 30분이야. 그 정도의 노력을 들여야 지금 이 읽는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소화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거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국어 한 번에 3시간, 4시간 할 필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수업만 그렇게 하고 그동안 이런 거야. 사실 가장 좋은 수업은 평상시에 연습이 되고 수업 중에 내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나랑 같이 확인하고 이게 가장 좋은 수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씩만 시간을 내주시면 충분히 달라질 거야. 조금 전에 이 종욱이라는 친구도 그랬잖아. 문제 풀 때 이 방법을 써보니까 정말 잘 읽힌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결과가 문제를 다 맞췄어요.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보는 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용이 파악이 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느낌만 그렇게 들어도 되는 거라고. 그 느낌을 자꾸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법으로 지금 46쪽에 있는 지문을 읽어보는데 지금 여기를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지문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여유를 갖자 이런 게 있었지. 왜 여유를 갖자? 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문을 읽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거예요. 지문에 그림이 있는지 도표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혹은 문제에도 그림이 있는지 도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 그러냐? 지문이나 문제에 나오는 이 그래프, 도표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활용해야 되거든. 지문을 읽을 때 같이 처리가 돼야, 물론 시간이 조금 더 걸려. 30초에서 1분가량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면 지문으로 돌아오는 횟수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거든. 그런 측면에서 여유를 갖자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에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지문줄 읽어. 제대로 읽어. 그러고 난 다음에 쉴 틈도 없이 바로 문제를 풀거든. 여유를 갖자는 것은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 주자는 거야. 내가 읽은 글에 대해서. 지금 연습하는 과정인 거니까 하나씩. 한 문단 읽고, 이거 뭐에 대한 거지? 두 번째 문단 읽고, 앞에서 이거 얘기했으니까 두 번째 문단에 이거 나온 거네? 세 번째, 네 번째 마찬가지. 이렇게 한 문단씩 읽고, 생각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체를 다 읽었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야.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주면 그것만큼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국어에서 말하는 여유인 거야, 여유. 그런 여유를 갖자. 얘기를 했는데, 이 지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문에서 수식이 나오면 식으로 전환해서 옆에다가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식은 무조건 식으로 해요. 지금 우리가 국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다 말로 설명해 줄 거란 말이야. 보면 이해가 돼. 어떤 건지도 안다고. 그런데 그 식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쉽지가 않다고.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나오면 돌아와서 그 식을 활용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또 읽어. 그것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문에서 식을 설명해주는 내용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그 부분 다 옆에다가 식으로 아예 변환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걸 아예 표시를 하란 말이야. 여백에다. 그래서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리한 거를 보고 계산할 수 있게끔. 본문을 보겠습니다. 기업은 은근히 붙었으니까 일단 네모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은 기업에 대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그럼 이 문장의 핵심적인 기업은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는 얘기인 거네. 그런데 그런 데가 어떤 기능을 한다고? 그런 데가 이제 전환의 기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전환이 나오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주라고 하는데 뭐 첫 번째 문단이 뭐니까 특별히 정리할 거 없지? 봅니다.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지.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 사실 초등학생은 절대로 당연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국어에서는 배경 지식이 불필요해. 왜냐면 지문에서 웬만하면 다 설명해 주거든. 그런데 불필요하다고 해서 쓸모없다는 건 아니야. 많이 알면 알수록 글은 쉽게 읽힐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똑같은 지문을 설명을 한다. 그럼 여기다 다 밑줄 표시해야 돼. 왜냐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예상이 맞지 않을 때 무언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깔아놓은 것일 테니까 나는 여기서 다 표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아니까 표시를 굳이 안 해도 머릿속에 남을 거라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점점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그런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지문에 표시가 덜 되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좀 편한 글이다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많으면 많은 글일수록 우리에게는 불편한 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느냐? 바로 과학과 기술에서 일어납니다. 여기 앉아도 돼. 안 나옵니다. 딱, 물론 지금 이제 나오고, 이거 그렇지. 쳐다봐도 돼. 여기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라 괜찮습니다. 혹시 책은 바로
내가 삼견지명이 부족했어. 딱 세 부만 하고. 일단 요거 같이 보고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하나를 딱 써다 복사해 갖다 줄게. 같이 봅니다. 자, 과학과 기술에서는 이제 표시가 많아질 거야. 그 정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특별 표시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의 내용은 배경식이 요한서니까 설명을 친절하게 다 해주긴 하지만 안 해주는 것이 가끔 있어. 그게 어떤 거냐면 중학교 때 혹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가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설명이 안 됩니다. 과학에서 몇 가지가 있고 뭐 사회나 이런 것들에서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봅니다.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손익분기점이다. 결국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글인 거야? 그렇지.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깔아놓은 거야. 손익분기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기업은 어떨 수 있다. 손해를 안 보거나 이익을 그렇지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두 번째는 넘어가요. 첫 번째는 손익분기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는 거야. 다시 지금 오른쪽에 지금 아까 내가 줬잖아. 내가 준 유인물 큰 거. 안 됐나? La saveur des choses, c'est déjà dans les mots. C'est d'abord en parlant, la fête commence. Et l'on voit des paroles, on sait bien bon. Les voix ressemblent au cours des fleuves et des rivières. Elles répondent aux néants, au vent des monstres. 일단 풀어서 펴. 노래가 길어서 뚜껑물이 왔어. 다시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막 빈칸 채우는 것들이 있잖아. 그렇게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했었지. 이거 누군가 보여줄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읽고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한 이렇게 옆에다가 적는 것 자체가 바로 뭐인 거야? 문단을 읽고 정리하고 여유를 갖게 되는 거지.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어때?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알아요.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한다. 당연하겠지? 기업의 수익은 이러면서 이제 수익에 대한 설명.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곱이고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라고? 수식으로 옆에다가 써주라고. 옆에다가 써주라고. 수익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 이런 식으로 써주라는 거야.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면 돌아와서 여기를 볼 것이 아니라 얘를 보고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용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니까 비용은 고정 더하기 변동이 돼. 봐봐. 지금 이 글은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개념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고정과 변동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예상할 수 있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이해해야 비용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그렇지.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야.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1학년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이제 3학년쯤 되면 굳이 이거 설명을 해주겠어? 안 해줘도 아는 거잖아. 물론 우리도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표시를 하긴 합니다.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은 수익 빼기 비용이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판매량으로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는데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대. 요거를 보는 거지. 요게 이제 새로 나온 내용인 거잖아. 그런데 봐봐, 내가 왜 국어를 자꾸 이해 측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뭐냐? 지금 이 부분, 여태까지 수익, 비용,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 이거를 다시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잖아. 그럼 이걸 이제 고민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판매량으로 표시할 수 있을까? 수학이 아닌데 이거를 통해서 판매량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국어는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면 그때 생각해. 그 전까지는 그냥 여기에 나오는 정보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그때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란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량 개념인 거니까 네모를 치는 거야.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그래서 거기에 나는 식이 나와 있지.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산? 어떤 걸로 먼저 계산하는 거지? 이제 그 교과서 교재안 나온 거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내가 표현하기가 귀찮아. 이거 계산하면 어떤 것부터 계산해야 돼? 얘가 나누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값에서 얘를 빼는 거지. 아니 물론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 식에서는 이거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맞아.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좀 그랬을 거야. 이 식이 좀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는 거지. 이것뿐에 지금 고정비용인 거야. 그거나 확인해주면, 판매량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됐어?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이 이제 뭐인 거야? 손익분기점과 판매량 계산인 거지? 손익분기점 판매량 계산.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고정비용은 그러니까 이제야 고정비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고정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변하지 않는 비용.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그러네.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이 발생. 반면에 지금 고정비용 설명했으니까 고정비용이 어디 나왔어? 비용 얘기했을 때 고정과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 고정비용 설명했으니까 이제는 변동비용에 대해서 변동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네. 그러니까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은 개념상 반대가 되는 거죠.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 포장비 등이 변동비용에 속한다. 그러면 당연히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변동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커지는 거지. 적게 생산되면 좀 줄어드는 거고. 지금 원자재 비용과 포장비가 바로 그런 거잖아. 계속 봅니다. 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나면 뭐야. 우리 또 이게. 그냥 왜 생각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고정비용은 생각할 거 없잖아.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변동비용 바뀐다는 거였으니까, 제품이 많아지면 늘어나고, 줄어들면 줄겠니? 원자재나 포장비라고 했으니까. 제품의 개수와 당연히 비례가 되는 거지. 어쨌든, 세 번 나온 내용인 거니까 밑줄을 친 거야. 계속 봅니다. 그리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아까 합한 비용.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합하면 아까 비용이라고 했던 거지. 그것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비용이라는 개념이 다시 나왔어. 생산량으로 나누면,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생산량이 되면 뭐는 거야? 단위당 비용이 되는 거네. 그치? 다시 지금 여기는 수식이 많이 나오는 거야. 왜? 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하면 사실 손익분기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 손익분기점이 뭐였어? 판매량과 수익과 비용이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것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했고, 그것을 이제 판매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단 말이야. 그런데 왜 손익분기점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손익분기점은 왜 튀어나온 거야? 기업이 손해 안 보려. 그렇지.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손익분기점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분단에서 나왔던 거잖아. 그거야. 그거를 지금 머릿속에다가 둬야 돼. 물론 여기는 이 손익분기점과 관련된 개념들을 좀 설명해주고, 이것의 일종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럼 이게 이 원리가 나왔으면 이 원리를 어떻게 해야 돼? 적용해줘. 그래야지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회지문 중에서 어려운 게 경제야. 이 경제는 과학과 똑같습니다. 원리가 나오고 그걸 구체적인 사례에다가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각각 생산량인 거니까 고정비용 나누기 이런 거, 변동비용 나누기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비용과 단위당 변동비용이 된다. 이 개념은 어렵지 않네. 그냥 여기에다가 똑같이 생산량을 나누면 단위당 고정, 단위당 변동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거를 왜 설명해 줬을까? 왜 단위당 고정비용과 단위당 변동비용을 설명해 줬을까? 어디에? 그 위에 무슨 말이냐? 여기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문단에는 이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이 표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 이 식이. 그러면서, 봐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야. 그럼 이만큼 판매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손해 안 본다가 되는 거거든. 이것보다 많이 팔아 이제 뭐가 돼? 그렇지. 이익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물어볼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클수록 좋겠어? 적을수록 좋겠어? 그렇지. 적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조금 팔아야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것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 이 단위당 비용이 되는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 보면 고정비용이나 단위당 변동비용이 늘어날수록 이제 고정비용이나 단위당 변동비용이 늘어날수록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 이렇게. 그치? 이건 이제 비례관계인 거잖아. 두 번째. 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건데. 비례관계는 화살표를 활용할 거야.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판매량이 커지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커지는 거니까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기업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까지, 세 번째 문단의 이제 내용은 고정비용과 그렇지. 지금 고정비용 아니지. 아니면 맞네. 고정비용, 변동비용, 단위당 비용, 단위당 고정비용, 단위당 변동비용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지. 그것들을 이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고정, 변동, 그 다음에 단위당 비용에 대한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리하게 됐지만 결국 여기서 나타난 식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다 적용을 해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식과 관련돼서 무언가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은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리한 다시 정리해 이걸 보고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다만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이 부분인 거야. 지금 두 번째 문단부터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였냐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려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 내용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바로 이 부분인 거지.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이런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산출이 돼. 의미가 산출이 된 거지. 앞에 있는 건 그냥 일종의 식인 거고 개념인 거고 의미는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정리해. 정리할 때는 이런 거야. 지금 내가 표시하는 거를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 정리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글을 읽으면서 내가 해준 얘기를 떠올려 가면서 표시를 해보는 거거든. 이제 표시를 했을 때 표시한 것과 실판에 있는 거를 비교해 보면 돼. 그러면은 내가 적절하게 표시했는지 안 됐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 무슨 말이겠어?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거. 이래야지 자꾸 연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에 있는 글의 글 간격이랑 교재 나오는 글 간격이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밑줄 친 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앞으로 수업은 그렇게 됩니다. 주영이는 책 팔아본 건 아니지? 집에 있는 거지? 맛있는 거 먹었습니까? 크리스 왔어요? 아니야. 주영이 오늘 학교 선생님이 맛있는 거 생각은 안 했어? 저녁 사준다고? 뭐 먹었어? 짜장면 맛있지? 짜장면 맛있지? 넘어가도 돼? 준다?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 비용은 2만 원? 지금 어떤 기업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네 번째 글에 네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고 있어? 구체적 사례가 나왔지. 그럼 구체적 사례가 나면 어떡하라고 그랬어? 적용. 지금까지 남은 개념들을 여기다가 이제 적용해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적용이 돼야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지. 봅니다.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 비용은 2만 원.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 제품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렇게 해서 하면 50단위다. 즉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50이라는 얘기인 거지. 즉 기업이 이 제품을 50단위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다. 그러므로 이 제품을 50단위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기업은 이익거든.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뭐 한 것뿐이야? 정리하고 확인한 것뿐이지. 3학년 때는 이거를 뺍니다. 이거를 빼고 얘를 그냥 문제를 집어넣는 거야. 이 상황을. 그래서 이 상황을 너희는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지. 대신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어? 이와 관련된 다른 내용을 여기다 덧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내용이 길어지고 정보도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1, 2학년 때와 3학년 때 글의 차이는 딱 그 정도뿐인 거야. 그러니까 1, 2학년 때 제대로 연습을 해두면 3학년 때는 저절로 됩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정리할 거 없네. 넘어갈게. 5번째 문단입니다.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비용이 달라진다면 손익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뭐 당연한 얘기야. 또한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한다. 뭐 그래야겠지.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손해인 거니까.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적정한 생산 방법 결정 등 각종 지금 마지막 문단에서는 여기다만 표시하면 되겠네.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통해서. 그렇지. 여기에만 붙이면 되는 거지. 그럼 물어볼게. 지금 내과 5번째 문단의 경우는 사실 여기에 핵심 내용과 관련이 있어 없어? 아니야, 뭐랄까. 핵심 내용과 거리가 가까워 멀어? 멀지. 여기서 핵심 내용은 손익분기점 판매량만 제대로 이해하면 끝나는 내용이 되는 거니까. 지금 5번째 문단은 이미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 정도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보겠습니다.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1번. 기업은 판매량을 예상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당연하지. 2번. 변동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뭐야? 그렇지. 몇 번이야? 2번. 2번 분명하게 틀렸지? 나머지 건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우리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갈게.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면 보기를 봤어. 그래프야. 그러면 이 그래프를 먼저 분석하고 선택지를 넘어가야 돼. 그냥 그래프구나 선택지 보고 그때마다 생각하면 시간을 좀 소모할 수 있으니까 먼저 그래프를 보고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D. 바로 D가 이제 뭐가 되겠어? 그렇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니까 수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D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그거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렇지. 변동비용이지. 그럼 어디가 변동비용이 되냐면요. 지금 그래프에서 지금 이제 비용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XY가 됐을 때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뭐인 거야? 고정비용인 거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변동비용인 거지.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선 선택지를 볼게. A. 가격과 판매량을 A. 수익인 거니까 가격과 판매량 맞네. 그 다음에 B. 단위당 변동비용을 지금 B는 뭘 말하는 거지? 어떤 비용이야? 비용은 뭐야?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의 합인 거지. 단위당 변동비용을 합한 거야? 아니지. 2번이 틀렸네. 됐어? 얘를 넘어갑니다. 그 다음 3번. 보기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 가장 적절한 거예요. 보기 볼게. 어떤 기업이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80개다. 그런데 최근 판매량을 다시 예상했더니 이 제품은 70개만 판매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팔면 안 되잖아. 지금 예상 판매량이 70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10개만큼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가격과 고정 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아직 가격과 고정 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대. 그럼 뭘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변동 비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변동 비용을 뭐가 되는 거네? 가장 적절한 거. 그 변동 비용이야? 답은 1번이지. 지금 2번, 3번. 2번과 3번은 고정 비용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5번도 고정 비용이잖아. 변동 비용이란 것은 제품의 수량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원자재 얘는 변동이야 고정이야? 변동이. 그런데 얘를 왜 4번이 틀려서? 올린다. 그렇지. 원자재 구입 가격을 올리면 변동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변동비용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5번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번은 넘어갈게. 아니, 미안. 4번은 넘어갈게. 4번 문제. 우리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